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광고부터 빠르게 알겠습니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다가요. 인터넷 가입하시고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쏠쏠합니다. 4만 원. 네. 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앞으로 인터넷 비교원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지금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설맞이 기미키트 집중 세트 특별 기획입니다. 자,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헤어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모발, 풍성한 모발. 자, 이 헤어룩을 만든 곳이 독자적인 펩타이드 원천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 바로 주디메르입니다. 이번에는 설을 맞이해서요. 기미키트 집중 세트. 요거 저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저도 기미가 올라오는데. 기미가 이 우리가 나이가 애 드니까. 낳고 나면은 기미가 올라와. 엄마들은. 예. 근데 그 전에 주근깨 기미. 이제 주근깨는 귀여운데 기미 이거 대책이 없어요. 기미는 좀 크니까. 어떻게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지워야 싶어. 돼요, 예. 지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주디메르 와우. 되겠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에 시누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겠어. 예, 미모로. 옳게 미모로 밀어야 되겠다. 예. 이럴 때는 바로 기미잡티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소식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세트에는요. 세계적인 원료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은 미백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독자 원료, 그리고 비타민C와 글루타티온이 아낌없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피부 근본의 힘을, 이거 중요하다. 근본이 중요한데, 근본의 힘을 길러주는 주디메르만의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이번 설맞이 한정으로 무려 39%, 총 11만 원의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기미키트 집중 세트를 이 정도로 경제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혹시 고민되십니까?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 보장 그대로 해드립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고 직접 변화를 느껴보시라는 주디메르의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피부에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야, 나 위해서 뭐 쓴 돈이 없는데 이번에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 우리 엄마들 진짜 애들 학원비 뭐 남편 뭐 다 챙기지만 엄마들은 늘 후순이에요. 그게 제일 끝이죠.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러면 동네에서 제일 싼 커피 마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맞습니다. 엄마들 그러지 말고 일단 주디메르부터 사가지고 딱 바르고 우리도 스타벅스 갑시다. 네, 동네에서 제일 싼 커피 이제 그만 마셔요. 엄마들이 건강하시고 엄마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화롭고요. 안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피부에 바로 선물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 이렇게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뻐지시자고요. 아니 근데 엄마들이 직접 주문하시는 네. 것도 좋고 네. 또 그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예, 우리 엄마를 선물로 위해서 보내면 될 네. 것 같아요. 아빠들도 있어요. 기미는 남편이 아빠도. 또 네, 아직은 부모님한테. 우리 신 변호사님은 아직 아주 없는데 얼굴 말끔하죠. 네,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설에 부모님 위해서 평생 자기한테는 일전 한 푼 쓰지 그러니까.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우리 주디메르 엄마 이뻐지게 아버지 예뻐지게 예, 여러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집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주최 측 주산 10만, 경찰 주산 6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신 변호사님 빨리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집회에 참가자 수를 경찰 추산이 있고 네. 또 집회 추산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팩트가 있겠죠. 그 그렇습니다. 언저리에 네. 있는 건데 옛날에 우리 이거 막 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네. 종이로 해서 그 맞아요. 면적 나눠서 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보통 주최 측은 10배 부풀린다고 하기 때문에 네. 10만이면은 10으로 나누면 이제 만이죠. 만이네. 10,000명 모인 거고 네. 근데 10,000명도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아. 실제 현장에 가신 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네네. 한 8,000명 정도 모였더라. 8천 정도. 그래서 전주에 3,000명, 예. 이번에 8,000명. 어이구, 두 배 더 맞았네. 모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10만 명이다 이렇게 부풀리는 거는 그럼 다음 주는 뭐 네. 100만 명 갈 겁니까? 아니 일단 너무 2월 과한 것 8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대표의 네, 그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 예.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는 2만 명 규모라고 와, 하는 굉장히 거잖아요. 큰 규모라는 예. 거죠. 그리고 뭐 티켓 판매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제 입장이 나왔어요. 그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액 이거는 그 티켓 장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부분으로 수익을 남기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유권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오히려 손해를 보면 정치인의 기부 행위가 또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답변이 우리 1원 하나 수익 보지 않는다란 멘트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치인의 공식 문법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는 파격 행보인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러는지 정치인의 정치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어해서 그러는지 전 후자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의 예. 어떤 저력, 경험치 이런 거는 상당히 얕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정치인이 차라리 숙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장동혁이 단식을 할 때 최소한 가면 네. 명분은 장동혁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명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선택은 못하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틀렸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정치 고수인 것처럼 그 측근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훈련받지 않은 외부 인사가 정치권에 굉장히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왔을 때 네.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구나라고 또 배우게 근데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서 우리가 뭐 법법하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켜야 될 법은 있죠. 저도 뭐 정치 신인들이 뭐 후원금을 걷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자유를 넓히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행법에서 보면 저 한동훈 대표의 저 실내체육관에서의 저 하는 행사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정치가 무슨 사업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주최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 정치 행위를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뭐 거기까지는 뭐 넘어간다 치더라도 거기서 그러면 정치적 이익을 누가 보느냐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정치 행위 아닙니까 저거? 정치행위죠. 그럼 정치 행위를 가지고 비즈니스와 섞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거는 저는 선관위에다가 한번 이건 검토가 필요하고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냐? 제가 행사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해요. 행사를 주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실비 이런 것들은 단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R석, S석 해서 누가 돈을 받습니까? 네. 아무나 오게끔 신청하신 분들,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 다 오게 만들거든요. 네. 장소가 허용되는 한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식사를 하거나 서로 교류를 할 때는 각자 밥값 내고 각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정치권에 그동안에 해왔던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오던 방식인데 저거는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 업자들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 한동훈 대표가 수익에 이득을 주는 네. 그 행위 그리고 참가자들도 저렇게 고액의 저런 티켓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보는 구조는 네. 저는 저건 선관위에다가 한번 좀 물어보고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아. 너무 좀 급한 것처럼 보여서 좀 법 위반의 문제도 나중에 혹시 불거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을 좀 반론 차원에서 네,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2월 8일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는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모든 입장료 수입은 주최사의 대관, 무대, 조명, 음향 설치, 콘텐츠 제작과 인건비 등으로 쓰입니다. 지난 12월 토크콘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 전 대표가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예, 예. 네. 공직선거법 본인이 수익을 안 남겨도 그러니까 네. 오히려 손해를 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득 봐도 돈을 문제고. 버는 구조잖아요. 원래 네. 이게 잠실 그 경기장은 가수분들이 무대에 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콘서트 이익을 창출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 티켓값을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아이돌의 티켓값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싼데 이게 다 정산을 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확답을 할 수 있죠? 인건비로 빠지고 할 거라는 걸 난 그게 더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오는지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예측이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수익을 안 남길 거면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 이를테면 예, 뭐 예, 다른 예. 가수들이나 어. 저는 이제 좀 이해되지 않는다. 네. 본인은 다 맞다라고 예. 하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너네는 다 검사 틀려. 마인드가 나는 있는 진짜 거지. 보수인데 너는 가짜 보수야. 나는 계엄을 이걸 불법이라고 했지만 너네는 지금도 나를 향해 불법 계엄을 하고 있어. 이게 그 자당의 구성원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또 나갈 의지와 능력은 없어 보이잖아요. 안 나가겠다고 하고 네네네. I will be back이잖아요. 예.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주류한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돌아올 거라고 얘기할 땐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안 되라, 되지 말아라, 져라, 대패해라 이래야 정치 공간이 열리는 걸 또 사람들이 알잖아요. 예.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한동훈 개인 정치인한테 도움이 됩니까? 지금 한동훈한테 놓인 이 선택지가요. 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가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참 안타까운 게 이 정치를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못 배워서 좀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하신 게 딱 맞아요.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수사 들어갈 것 같거든요. 누군가 고발하겠죠. 그러면 더 남겨도 문제 안 남겨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행사할 때 딱 실비만 쓰고 각자 참여해서 각자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뭐 인건비 얘기하지 누군가는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시민들과 접촉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건 네.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8,000명 모였다면서요. 네. 여기 현장에 나오셔야지. 근데 그 현장은 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안 나오고 네. 나는 따뜻한 저 실내체육관에서 조명 쬐야지만 나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티켓값을 내는 사람들한테 돈이 안 아깝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거기서 뭐 기타 치면서 만난다. 나는 바람 부는 데는 못 간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물론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추웠어요. 막 시민들은 한동훈 대표 응원한다고 막 봤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또 체육관 갈 것 같아요. 같은 그분들이 분들이. 가겠죠. 예.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해서 뭐 정치자금법이니 괜한 오해받거나 또 수사받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이득 남긴 거 여부 다 조사하고 하면 얼마나 이것도 좀 정치권이 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본인이 원했다면은 차라리 지난 집회에 본인이 나와서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교감을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이런 문제들을 자꾸 만드느냐? 이게 네. 굉장히 좀 아마추어 내지는 이 검사 시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네. 윤석열 막내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쓴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3단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뭉쳐서 선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동훈 제명시키는 장동혁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고 반대로 또 장외투쟁을 하면서 당을 저격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장동혁 대패해라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자기의 정치 공간이 열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뻔한 수를 또 한동훈 대표가 쓰고 있는 걸로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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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야 있는 되는 거죠. 상황에서 차라리 이 당 말고 민주당의 보수 블록을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조선일보에서 얼마 전에 그 정우상 논설위원 네. 썼던 칼럼도 같은 예. 맥락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일본 자민련처럼 자민당처럼 자민당.
이 보수 진보 여야 역할을 다 한 당이 견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서울대 그 강훈택 정치학 교수님도 진단을 최근에 그렇게 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 여러 뭐 갈등 요소도 있고 한데 이게 야당이 여당을 직격하거나 했을 때 뭐 이를테면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다 민주당 안에서 나와요.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딴소리 하고 있고 그쵸. 검찰 개혁 이슈만 해도 안 돼, 검찰 개혁 원래대로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쵸. 부동산 문제도 당내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야 아니야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안 될 거야, 웬 공급 그러다가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웬 공급 안 될 텐데 뭐 이러는 수준이에요. 코스피 온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안 되라, 예. 망해라, 되지 말아라. 예. 국민들이 뭐 주식으로 개업발이다, 돈을 뭐 벌든 그렇죠. 말든 예. 지금도 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게 공고해진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보수가 분열 상태고 이게 봉합이 안 되잖아요. 이제 장동혁, 한동훈, 네. 그리고 이준석까지 하면 그렇죠. 이제 3분지계가 된 예. 거고 어느 세력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예. 결국 그것만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거든요. 음.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 확장이라는 정치적 철학, 그리고 원래 보수들이 보통 썼던 단어들이 성장, 국민 이런 단어들을 보수가 썼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안보까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영토를 선점하고 내용을 다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장동혁도 싫고 한동훈도 싫고 이준석도 싫다. 그럼 그 나머지 포션이 제가 볼 때 10%는 넘어요. 10에서 15%는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나 그럼 민주당 찍을래.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오히려 더 돕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고 빠르겠다. 이 판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저 국민의힘의 봉합이 어려운 저 분열은 결국 보수 소멸을 더 보수의 종말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중도 보수 확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제명하고 또 단식하고 나서 뭔가 대표가 단식을 하면 최소한 어떤 동정 여론이라도 형성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이거든요. 사실상 20%포인트나 격차가 나는 정도면 이거는 게임 오바다. 그런 그렇죠.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인데 그럼 네. 장동혁으로 돌아와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완전히 정치권의 셈법 공식이에요. 이건 네. 흔들리지 않는. 한동훈 떼고 아마 이준석 같이 안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국면 속에서 선거 승리를 어떻게 장담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셈법 전략이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지층을 단단히 다져야 거기에 진독층도 얹을 수 있고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 뭐라 그럽니까? 전두환 얼굴 걸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예. 지금 이러는 국면에서는 왼쪽으로 1도씩 갈 수가 없는 자기 이 철창에 갇혀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전국 단위 선거 중도층 마음 잡는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네. 근데 이게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게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바로 치러진 19대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41% 받았고 그때 안철수라는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중도와 중도 보수를 해서 뭐 중도 진보까지 21%를 받았고요.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로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에서 66, 12%인데 이거 나머지 홍준표 빼고 다 더해보면 74%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60에서 65%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치로 가면은 74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흐름으로 간다면은 뭐 보수의 소멸, 보수의 종말은 훨씬 더 가속화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보수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진보 보수가 어떻게 양나개로 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거냐라는 기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머리 뜯고 싸워가지고 결판이 날까 싶은데 오늘 그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마포의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그 저희가 여의도 정치권 취재해 보면 그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조정훈 의원을 민다더라라는 소문은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조정은 의원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다변화 예. 그러면서 지금의 조정은 지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친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을 예. 목소리 높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당의 현상 유지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인상인데 예. 장종혁 대표가 그렇게 기용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단식 끝나자마자 바로 민생에 투신할 거고 또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그 신호로 보여지는 게 인재 영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핵심이에요.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이었잖아요. 이를 7년 때는.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인재 영입에 과연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신호는 그러면 과연 전륜을 하겠다는 신호로 최소한 보이지 않는다. 네.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3지대 운동하면서 시대전환이라는 네, 맞아요. 당을 또 했거든요. 뭐 민주당과의 인연도 한 번 있고요. 안철수 의원하고도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뭐 아마 김종인 위원장 뭐 이쪽하고도 맞아요. 관계가 좀 있다고 좀 보이는데 시대전환이 아니라 기회전환, 태세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무슨 네.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네. 좀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과의 단절을 확실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수로 자기 위치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애도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아니 사실은 어제부터죠. 어제 이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찬성 반대 입장을 이제 보다 더 명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장윤미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원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고 당원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는 거고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이 중단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정치인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네. 지금 민주당이 허술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있었지만 그 그림자에 있고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후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뭔가가 이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데 합당이란 게 얼마나 큰 정치적 이벤트예요. 정청래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아젠다를 띄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돼요. 당원 당규에 너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최고위 거치고 또 권리당원 토론회를 거쳐야 되고 이게 이르면 이번 주에 권리당원 토론회 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무위 네. 거친 다음에 당헌 또 113조에 보면 전국 당원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합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니면 최소한 이 수임받은 의결기관 아마 중앙위가 될 텐데 그런 트랙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 많은 당원분들이 또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취합하는 절차 중에 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해석을 해서 뭐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게 이제 야당을 비롯한 이 소리인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당원분들이 민주당으로 같이 왔을 때 정청래 대표를 기계적으로 밉니까? 이거는 또 성립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어놓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자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 당무위, 중앙위, 당원 뭐 17개 시도당 당원 의견 수렴, 당원 투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겠다. 결국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 되게 많았어서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굉장히 뜨겁긴 한데 네.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 조국혁신당보다는 22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에게 선제적으로 합당을 그것도 당대표가 네. 독단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은 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거기다 이제 명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결국에는 중도 보수 확장론을 대통령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네. 그것이 시대 정신일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진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 쪽의 가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당입니다. 뭐 사회권 선진국도 저는 뭐 필요한 생각이라고 드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조국 혁신당이 따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느냐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이 명분이 살짝 많이 결여된 이 문제를 왜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절차의 면인데 우리가 지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원 주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투표 붙여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투표법도 있잖아요. 네. 국민투표도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국민투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지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는 뭐 최고위원들도 선출된 다 각각이 위임받은 대의기구인데 다 그걸 패싱하고서 당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라는 것은 전 이거 민주주의의 대의제를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좀 정청래 대표가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실익에 관한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상당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결국 호남에서는 경쟁 관계, 그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치개혁의 관점에서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좋은 겁니다. 민주당도 공천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순기능이 있고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경합지나 내지는 TK라고 하는 보수 종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국 DNA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의 의지가 좀 약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선거 국면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터를 줄 수 있는 위치인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내지 근데 3% 잠깐 죄송한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조국혁신당의 방향이 달라요?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 네. 내지는 정치 개혁,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를 인하하자라는 네. 그런 목소리 내지는 조세제도 여기서는 워낙 다른 얘기들 금투세 이런 거. 워낙 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 가치가 따로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네,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라 저는 결국 지금 조국혁신당이 2, 3%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아마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율을 받쳐주실 거거든요. 그럼 호남 지지율을 빼면 수도권 경합지에서는 거의 1% 정도의 네. 지지율인데 그것이 지금 선거를 대승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느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통합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절박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정치권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통합을 얘기하는 당이 늘 집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졌고 과거에 민주당도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 민주신당 엄청 많이 통합이라는 걸 많이 일선에 표명을 했고 통합을 외칠 때마다 한 표 한 표 긁어 모아가지고 두 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실익을 고민을 한다면은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부분은 전 실익이 매우 적다. 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현주 최고의 말씀도 제가 결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뭐 토지 개념 이게 네. 이재명 정부와 완전 결이 맞느냐.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뿌리가 같고 네. 그 괴리가 엄청나게 틀리다.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그 괴린 의 이 격차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노선의 방향성이 상당히 가치는 일치한다 정확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지방선거 치를 때 도움이 많이 되느냐,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뭐 네. 이런 부분이 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책적인 결도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와 공감대는 저는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예. 뿌리가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 구성원 분들이 많이 네, 가 네. 계시고 심지어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많이 그렇죠. 가 계시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공천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거기에 가서 하는 그게 그럼 좋은 구도인 건가? 그리고 합칠 때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지세도 한 2자릿수로 올려놓고 네. 이 어떤 당원도 좀 배가한 다음에 민주당에 이게 좀 덩치를 불려가지고 덩치를 불려서 가서 서로 시너지를 확 내자. 내자. 근데 그렇게 기다리기엔 너무 이게 예. 앞으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예. 그게 또 민주당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부분에서 총선 때는 아마 못 합칠 거예요. 이 12명의 의원들이 그렇겠죠. 이 지역을 찾고 이럴 때 예. 너무 총선을 넘기면 이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적기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뭐 해봅니다. 뿌리가 같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수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 뭐 다양한 세력들이 와서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보수 얘기했다가 내일은 진보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당이라는 거는 비전과 가치 중심이 돼야지 그렇죠. 어떤 식의 세력몰이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3당 합당할 때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안 따라가신 거고 네. 고난의 역사가 그 뒤로 펼쳐지는 시작된 거거든요. 거죠. 만약에 통합이 이기고 뭐 세만 불리면 좋다. 그러면 통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뿌리는 같지만 제가 다른 차이점을 느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좀 이념적 접근이 많았고 약간의 진영적인 사고를 정책에 많이 투영하면서 원전 문제,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좀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문제를 풀 때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국익 중심의 좀 진영을 뛰어넘자라는 식의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뿌리가 같다라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지금 방향성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은 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 확장론을 얘기를 해도 보수 지지층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하는 행동이 다 맞거든요. 그럼 반박이 어려운 거고 지지도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뿌리가 같으니까 두 세력을 하나로 녹여보자. 조국 DNA를 민주당 안에 녹여보자라는 게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의 주장이었잖아요. 과연 이게 되느냐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정청래 대표께서 대의제도에 대한 저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저도 당원 주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전장치를 가지고 당원 주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였어요. 당원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나는 멈추겠다. 그러면 사실 당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무슨 자판기 거수기도 아니고 당원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게 큰 틀에서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공에 부합하라는 의미에서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이지 만약에 집단과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당원들 전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수임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대의기관은 또 선거로서 책임을 물리는 건데 네. 지도자가 뭐든지 당원들의 뜻에 A부터 Z까지 맞추겠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그럼 당대표라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원들과 책임도 다 논하지자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 정치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단어는 없다. 전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선명하게 책임지고 본인이 결단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원들의 뜻을 평가를 수렴해서 받는. 또 평가받고 예. 이게 선순환의 대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청래 대표가 많은 의미에 있어서는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뭐 53분이어서 우리가 또 의제가 더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종합해서 하자면 여하튼 그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024년 총선 때 지민 비조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선거연대 연합정치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을 같이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어떤 동지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대선은 아예 공동선대본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치룬 뭐 이제 뿌리가 같으면 꼭 같이 가야 되냐 뭐 이거는 좀 별건의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 정치의 과정이 이제 연대연합 그다음에 동지적 관계였다. 그럼 이후에 5기 민주정부를 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당 안에 치열한 내부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 그리고 이 당 안에서의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합의. 뭐 이게 수기 있은 같은 그쵸 거. 수기 이 과정이 있은 후에 됐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딱 없이 느닷없이 어느 날 이제 번개처럼 딱 나타나니까
충격파로 이러저러한 논의가 거칠게 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근데 요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문정복 최고위원의 저는 실수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게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번에 아니 공론화를 제안한 건데 왜 그렇게 반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정청래 대표의 1월 22일자 기자회견을 잘 들어보시면 합당 제안을 조국 대표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제안을 당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조국 대표 우리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화 제안이라고 하려면은 당원들한테 먼저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좀 미스가 있는 거고 네. 오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 의사의 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 대표에 대한 자유 의지의 총의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며칠 전에 들어본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그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쓰는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게 과연 맞느냐. 네. 전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본인들의 주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차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상황들을 밟아나가면서 이거를 수기를 거쳐서 해야지 그냥 묻지마식으로 가는 것은 그쵸. 전 매우 좀 그건 잘못되고 합당을 해도요. 그럼 굉장한 전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저는 어쨌든 뭐 관전자 입장이고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언어가 거칠어지면요.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라지고 공방전만 돼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보수 언론이 좋아해요. 그럼 보수 언론들은 그 싸우는 거 매일 기사 뽑고. 그렇죠. 경마식 중계보도 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재미 보는 거는 보수 언론이다 이런 거고 저희 같은 진보 언론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 분명하게 같은 말도 대한민국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발언과 그렇지 않은 막말하고는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갈등 국면이 첨예화될수록 언어를 조금 정제해서 쓰시고 그리고 좀 그 이후 먼 미래를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제일 후진적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그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을 좀 올려주고, 그 좀 이를테면은 그 뭐지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아유 역시 신인규. 아니, 보수 정말 되면은 그치. 상향평준화 돼요. 그렇죠. 보수가 정말이 되면 이 상향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좀 더 좀 논의를 정치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감됩니다. 아유 역시 대변인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56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어제만 하더라도 X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뭐 이를테면은 위안부 할머님들 비난하고 인격살인하는 너무 심하죠, 것에 학교 대해서 짐승의 표현을 했어요. 짐승. 왜냐하면 이 마음이 짐승이고 이 외형만 인간이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죠. 아이들 있는 학교에서 소녀상에 있는 데를 그러니까요. 찾아가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인면 소리를 한 수심.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러냐라는 예. 말은 전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할 것 같지? 반드시 한다. 보여주마. 보여주마.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오늘도 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X에 글을 올렸는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안 많이 되라, 묵었다 망해라 하지 아이가 말고. 거의 이런 거예요. 제가 효과도 없고. 공감이 효과도 되죠. 없고. 예.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일보 기사를 태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 대통령 정조준한 국힘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식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철저했죠. 예, 끊임없는 갈라치기. 이 대한민국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이 1945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이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그대로 지금 우리가 80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영원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도 항구적인 민주주의도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당, 북한 이런 표현 잘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진전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악의적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악의적이죠. 생각하세요? 예. 구태적이고 예. 그런데 지금도 반공을 당원 당규에 넣겠다는 게 국민의 힘이에요. 전두환 그러니까, 사진도 걸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과 나라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안중에 없다고 생각해요. 코스피 5천도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너네 민노총에 포섭돼 가지고 못할 그러니까. 거 못하길 바란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치도 없었던 거죠. 그 자들한테는. 네. 그러면서 되니까 이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안 될 거다. 그러면 하겠다. 계곡 정비도 안 된다고 했었죠. 어려워서 이거 못 한다 그랬어요. 이게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철거 못 할 거다. 했어요. 그때도 못 한다고 했지만 우린 했다. 신호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부동산 어렵죠. 고차방정 시기예요.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겠다는 시장의 신호를 주고자 할 때 누가 제일 강력하고 유효하고 효과적인 메신저입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보여왔잖아요. 코스피도 임기 1년 되기 전에 달성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럼 궤적에 평가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신뢰를 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지금 자본이 많이 몰려있죠. 네. 근데 이게 또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면 부동산이 또 굉장히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미리 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이 국정 운영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위해서만 뛰어가는 겁니까? 뭐 그냥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그쪽 계열에서 또 언론과 결탁해서 하는 거는 사실 망국적 상황을 원하고 그 망국적 상황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다. 이래서 저는 이제 반정치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네. 퇴출돼야 될 상황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보다 부동산이 쉽다라고 얘기한 거 전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이고 체력인데 네. 대한민국이 수출 의존이 되다 보니까 아니 미국이 한마디만 해도 휘청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과거만 해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거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부동산은 국내 문제니까 훨씬 쉽죠. 외부 변수가 네. 없으니까. 예.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쉽다라는 말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올려놨고 이제는 남은 목표가 부동산 하나다라는 뜻과 동시에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를 제가 그 보여준 대목 건데. 읽어드릴게요.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너 진짜 호수 안에 빠져 죽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네. 아니,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망국적 현상 인구 위기라는 말도 이제는 안 쓰고 인구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인구 절벽 재앙. 맞아요. 그럼 그거는요 지방에 인구가 없고 수도권으로 초집중이 되다 보니까 초저출산으로 가고 초저출산이 되니까 초고령화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인구 역피라미드 돼가지고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진짜 완전히 꿈과 희망을 다 갈기갈기 우리가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인구 재앙 앞에서 누가 입을 열어서 떠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책임 없습니까? 그 책임이 설사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있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예, 예. 그러면 저는 신중한 접근을 좀 하자라는 생각이고 이 미친 집값이라는 거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직주 근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평수에 어디 좀 직장과 가까운 데라도 집을 좀 사고 싶다. 빚을 얻어도 살 수가 없는 돈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습니다. 대출도 안 해주지만 대출해줘도 그 금융 빚을 갚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를 두 손 놓고 있자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다원주의 차원에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걸 먼저 던졌고 맞아요. 이제는 지방에다가 떡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예 떡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피 5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투기적으로 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부동산에다가 내 자산을 다 몰빵해놨기 때문에 네. 이 망국적 현상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코스피가 잘 되니까 머니무브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놨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공정조세까지도 검토해보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사실은 기존에도 공급폭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국토부에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연끌해가지고 연끌. 공급폭탄 공약까지 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세제도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놓게 만드는 그 공급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만 하셨고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더 망국적 현상으로 더 미쳐 날뛰는 집값을 만들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집 뛴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건 사악한 의도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그 알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서 결국 돈 버는 사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갈등을 국민 분열을 획책하면서 속으로는 제이송만 챙기겠다. 이 옛날 친일파들이 아니, 하던. 그것도 똑같죠. 남북 분단 부추겨서 그러니까. 무기상들이 무기 예. 더 파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식으로 그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들만 손해 보고 국민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학과 맞서서 대통령이 직접 지금 다이다이 맞다이 뜨고 있는 아니, 거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토론이 없고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냥 공격을 공격을 하니 이게 대화가 됩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사실은 이럴수록 매체의 역할이 정말 더 소중한 거다.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작은 그 중소자영 매체들이 더잘 적극적으로 열심히 맞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 지형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신문 읽기에 혁명해서 네, 이른바 맞아. 조중도의 안성이란 건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예찬 씨 같은 사람들이 직격하는 수준으로까지 와버렸어요. 그걸 훈시처럼 받아들여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도 요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많이 옅어졌고 시민들이 알게 돼 버렸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대한 언론들의 역할이 저는 진짜 크다고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예. 생각해요. 저도 이제 대한 언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대한 정치의 차원에서 아까 어떤 분도 댓글로 신인규 너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안 댓글에. 그래도 오늘 이거 예. 홍보도 만들어 왔는데 이 정치가 예. 좀 바뀌기 위해서 마이크를 저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정당이 저는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정바세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4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대단합니다. QR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딱 찍으셔가지고 네. 함께 행동할 네. 수 있는 기회로 한번 그렇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언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더라? 흥정은 붙이고 네. 싸움은 말리라고. 지금 언론이 해야 될 것은 싸움은 말리고 맞아요. 흥정을 붙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부추기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중한 호가 또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거기에 눈과 귀가 그리고 또 행동하는 발이 돼서 움직여 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77만 고비를 잘 못 넘고 있어요. 어떻게든 78만을 빨리 달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거의 1월 한 달간 늘었다 줄었다. 제가 매일 그 아침 새벽마다 체크를 하는데 어제 분명히 9자 찍었는데 오늘 다시 8자로 아, 그렇구나. 저도 주변에 홍보 예, 더 많이 그래서 하겠어요. 홍보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취재 편의점 2월 안에 78만 만들기. 요거 어렵지 진짜. 않게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빨리 100만 시대 가셔야죠. 아니 100만은 편의점으로. 너무 멀고 우선 78만. 네. 차근차근. 일단 78만 고지를 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술에 배부른 일 없잖아요. 우리가 늘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해찬 총리가 늘 말씀하셨던 삼실, 그죠? 그 성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까먹었다. 진실해야 되고 성실, 절실해야 절실. 된다. 저는 진짜 취재 편의점에 절실한데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